2교시 문제를 보시면은 2교시 같은 경우도 좀 생소한 게 많더라고요. 예전에 배웠던 그 전압 이득, 그 보이드 선도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대학교 때 한번 보고 난데 거의 안 봤던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이론들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전력 변환 장치 PCS, 가장 큰 기능을 하는 PCS의 기능 부분은 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모든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어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MPPT 제어 요 내용 말고는 좀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선택하고, 직류 전동기의 속도하고 토크 특성에 대한, 그리고 용도가 어떤 걸 쓰는지 이런 내용들. 그래도 전기로의 가열 방식, 직접식 저항로. 가열 방식이 여러 가지, 뭐 저항 가열, 유전 가열, 뭐 고주파 가열, 전자 가열, 전자빔 가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항로에 대한, 그것도 간접식, 직접식, 간접식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3페이지를 쓰기에 좀 녹록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전반 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 이거는 뭐 무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CNC 케이블의 열화상, 특성값하고 활선 상태에서 열화 진단 보고, 이것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얘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얘네들하고 이렇게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뭐 1교시만큼은 아니더라도 1교시보다는 좀 문제수 선택해서 쓰기가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2교시, 3교시, 4교시. 뭐 선생님도 그렇지만 1교시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2, 3, 4교시 쓰시고 4문제 쓰고 12페이지 쓰는 데는 문제 없으시잖아요. 다른 안전도 응용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공부 오래 하셔가지고 그 그림, 수식 그런 목차 부분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1번 문제 RC 고역 통합 필터로 해서 전압 이득과 위상의 식을 각각 유도하고 보이드 선도를 그리시오 라고 하는데, 내용적인 면은 예전에 하셔가지고 대다수가 좀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데, 이거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VI에 대한 인가 전압이 있고요, VO에 대한 출력 전압이 있는데, 이 전압의 주파수에 따라서 통과시키고 안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VI하고 VO가 있을 때 여기 R과 C의 배치에 따라서 C를 연결하고 R을 병렬로 연결하는, 요걸 연결하느냐, R을 직렬로 연결하고 C를 병렬로 연결하냐에 따라서 C가 J-오메가-C 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받는데 입력에 대한 출력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 요 밑에서 보시면은 그 출력 VO는 VI의 그 C에 대한 성분과 R에 대한 성분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이 VO가 되는 거고요. 전압 분배 법칙이 그렇게 되니까 얘네가 주파수가 아주 높은 고주파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커지니까 얘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 얘가 작아지니까 R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R만 영향을 받으니까 작으니까 고주파가 들어오면은 얘가 필터로 연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 고차수 필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얘로 봤을 때는 얘는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C가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주파수를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하고 C에 걸리는 전압의 전압 분배 법칙을 하면은 얘는 로패스 필터가 걸린다는, 그게 요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 중에 2-1번은 요 하이패스 필터, 요거를 묻는 거고요. 그때 걸리는 전압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이드 선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다 배우셨던 그 전자의 기초 부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 이득을 보게 되면은, 여기 데시벨로, 전압 이득이 데시벨로 표현하는 방식이고,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데시벨로 하시면은 20 로그, 자연 로그 요거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니면 이걸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V0하고 VI에 대한 이 부분의 전압 이득이기 때문에 VI를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그 20 로그의 VI 분의 V0가 되는 거고요. 요 내용에서 단순히 산술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그 루트의 1 플러스 오메가 CR 제곱분의 오메가 CR 데시벨이 이 전압 이득에 대한 수식 부분이에요. 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뭐 복잡한 게 오래전에 해서 잊어버리셔서 그렇지 내용상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A하고 B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위상은 A분의 B로 했을 때 J 오메가 C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R로 해서 푸시면 90 마이너스 탄젠트 1 오메가 CR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전압 이득과 위상 이득을 그냥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압 이득에 대한 관련 식이 이런 이 데시벨 분의 오메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됐을 때 나오는 수식하고 요 수식하고 같은 지점, 요 지점이 45도 리미트에서 0일 때, RC분의 1일 때, 무한대일 때, 요 값을 하면은, 요게 같은 지점에서 전압 이득과 위상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내용은 전압 분배 법칙하고 하이패스 필터냐, 로우패스 필터냐, 그거를 유도해서 그림 그리고 수식하고 그림 그리시면 되는 문제고요. 이 문제가 건축 전기나 안전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보실 분은 이제 뭐 관련, 이게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더 출제될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출제 빈도가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사 선택으로 하셔가지고 하실 분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하이패스 필터의 원리 부분이나 응용 부분에 문제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전압 이득이나 위상 부분을 거론해 주시고 하면은 추가적인 점수는 받게 되는 거죠. 기초 이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실 분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라는 말 제가 옛날부터 잘 몰라서. 예. 네. 그럼 결국에는 주파수적을 통해서 아무튼 이 V0 값을 산출을 하는데, 네. 이거를 단순히 데시벨 개념으로 환산을 해주고 게 네. 전압 이득이라고 해서. 아니요. 데시벨 개념, 그러니까 전압 이득 자체는 그냥 이득이고요. 그 표현법을 데시벨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죠. 이득이라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V제를 출력에 대한 입력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 효율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V0 부분에 VI가 되고, 그 데시벨로 나타내기 때문에 20 로그, 자연 로그 10으로 표현된 것 뿐이고요. 그 부분은 그 데시벨 빼면은 그 부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득 부분은 그 효율, 손실 부분, 손실, 효율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패스 필터에서 이렇게 DB 값을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필터에서. 근데 기초 이론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3데시벨로, 이게 마이너스 3데시벨 됐을 때, 여기 전압 이득 값이, 어디까지죠? 얘네 값이 0.707로 되고 이런 것들도 풀이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여기서는 묻지는 않았고요. 진짜 그럼 필터에서 네. 스펙에 스펙을 선정을 할 때 예. 그런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데시벨로 나눠서 표기를 하고, 아니면 데시벨로, 그러니까 전압 이득을 데시벨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전압 이득으로 하려 그러면은 이 부분 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의 주파수의 레인지를 어떻게 잡을지는 그 뭐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UHF 센서 같은 경우, 일단 얘네들이 그 PD 신호 말고 그거를 필터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필터링을 시킬 때 요런 하이패스 필터를 써서 이 UHF 센서에다가 필터를 사용한 다음에 동축 케이블을 끌고 갈 때 여기서 고주파에 대한 부분은 이게 850MHz에서 그 1200인가 뭐 거기까지만 받고 나머지 이상은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런 로패스 하이패스 필터 이런 설계할 때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럼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전력 변환 장치 PCS의 기능과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문제가 났고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좀 가장 많이 보급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PCS는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의 약자로서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을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PCS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AC 부하 및 계통으로 연결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인버터, 보호장치, 시스템의 제어장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PP 제어 같은 경우 태양광의 최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제어 방식을 MPP 제어라고 하는데 이 제어를 PCS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필 팩터라고 설명해드린 게 이 채워지는 거죠. 채워지는 팩터가 이 그림이 필 팩터 제어 그림이 이건데 필 팩터 같은 경우 그 어레이가 직렬,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출력의 한계가 전압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켰을 때 가장 크게 돼서 VOC, 오픈된 전압이 되는 거고요. 전류 같은 경우에는 단락시켰을 때 가장 큰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ISC가 되고 이때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아닌데? 이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VMPP, IMPP가 되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다운이 돼서 최대 효율점, 여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필 팩터, 요거를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는지 팩터이기 때문에 PMPP, IMPP하고 VMPP에 대한 VOC하고 ISC, 오픈된 전압과 개방된, 단락된 전류, 이 전류에 대한 크기, 이 크기에 대한 비율, 얘가 얼마만큼 채워지는지, 이게 필 팩터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 필 팩터가 나오게 되고요. 필 팩터가 나오게 됐을 때, 얘네가, 요게 VOC하고 ISC가 약분되니까, 이 PMPP가 오게 되고, 이 A가 면적, 요거 E가 입사량이 되는 거죠. 그 입사량이 돼서 요게 얼마만큼 최대 효율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요게 STC하고 NOTC라고 스탠다드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컨디션과 노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컨디션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게 STC, NOTC가 되는 거고요. STC 같은 경우는 에어매스가 1.5, 25도 상태에서
1kW per 미터 제곱에 대한 입사량 E가 들어왔을 때 이 스탠다드가 되는 테스트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이 최대 효율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노멀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 에어매스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온도가 20도 온도에서 그 800 와트 퍼 미터 제곱에서 그 어레이가 후면 개방된 상태에서, 이 노멀 상태에서는 요때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거고요. 그렇게 최대 효율을 만들어주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최대 효율을 얼마만큼 낼 수 있냐. 이게 다 돈이 생산되는 돈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PCS에서 하는데, 이 MPPT 제어 추정을 하는데 이 최대점이 있으면 이 최대점에 대한 이 변화를 준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 그 제어가 피아노 제어하고 인컴드 제어하고 히스테리시스 밴드 제어,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인컴드 제어 같은 경우, 이것도 안전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인컴드 제어, 그러니까 피아노 제어 같은 경우는 이 델타 P의 양이 측정한 다음에 어떤 게 최대가 되는지, 이게 0이 되면은 유지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최대점에 대한 추정 부분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델타 P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PNO 제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인커맨드 제어 방식은 현재 값에 간단하게 전압의 증가해서 그 P하고 V하고 기울기를 하는데,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추정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 점을 이 기울기 0, dV분의 dP가 0이 되는 지점을 추정하는 그 지점이 MPP 점이기 때문에 그걸 추정하는 방식이 인컴드 제어 방식이고요. 그 히스테리시스 밴드 방식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현재 값의 출력 전압의 MPP 값을 이 임의점 두 개를 준 다음에 두 개에다가 임의 전압을 곱해준 다음에, 이게 최대점이 있을 때 이 전압을 곱해준 다음에 그 전력의 크기를 비교를 하는 방식.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안전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묻지 않고, 피아노 제어 방식하고 인컴드 제어 방식,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밴드 제어 방식이 있고, 얘네는 델타 P 값, 얘네는 기울기가 0인 값, 요거는 MPP 값에다가 전력을 곱해서 그 상대적인 비교 값을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출력에 대한 MPP 제어를 하는 PCS의 기능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PCS의 기능 중에 아까 태양광 같은 경우 어레이 부분이 있고 접속함이 있고 인버터가 있고, 인버터에서 계통 연계 변압기하고 얘네가 뒤에서 있지만 트랜스 S 방식인지 상용 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인지 고주파 절연 방식인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 변압기의 유무, 개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델타 Y 방식을 쓰면서 여기는 직접 접지 계통이고 이쪽은 비접지 계통이 되는 거죠. 그다가 이쪽은 비접지에다가 이 DC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직류에 대한 교류도 그렇지만 여기 직류 교류에 대한 지락 전류가 비접지이기 때문에 IG가 Z0분의 3A 암페어로 아주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출 차단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플러스 3RG가 되는데 Z0가 하도 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도 얘가 크기 때문에 전체 얘는 작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락에 대한 검출 차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거를 PCS가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검출하는 게 홀 센서, 홀 효과, 홀 이펙트로 말씀드렸고, 홀 이펙트가 플레밍의 왼손 부채, 오른손 부채로 해서 전자가 휘어지는데, 힘에 의해서 휘어지는데, 그때 휘어지는 힘 때문에 기전력의 차가 발생하고 그걸 증폭시켜서 지락 저류를 검출하는 방식. 이거는 모두 차단기, 우리 다음 시간에 차단기 부분 들어갈 때 그 메커니즘하고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단을 하고 그때 지락이 발생됐을 때 여기 64D 지락 계정기를 써서 얘들이 그 지락점이 플러스극인지 마이너스극인지 저 지락점을 검출하게 되고 그때 검출한 거를 차단하는 게 그 PCS가 검출 차단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식 적어주시고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그다음에 64D에 대한 구성 이렇게 부분 그래서 지락 검출 차단 직류 같은 경우 전류 0점이 없는 이런 부분 표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 PCS 같은 경우는 안전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접속점의 화재 부분 그때 면접 때도 물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접속점에 대한 화재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PCS의 기능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안전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 단독 운전 방지 기능, 그다음에 DC를 AC로 변환시키는 인버터. PCS의 주 구성이 인버터, DC에서 AC로 변환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리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정 전류가 발생해서 얘네들이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호 계산기,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BMS, PMS, EMS에 대한 연계 부분 이런 거고 ESS하고 연계를 했을 때 BMS, PMS, EMS 계통 연계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감시, 그 전력의 생산량, 이 태양광에서 얼마만큼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했었던 PCS의 변압기의 여부에 따라서 변압기 없이 트랜스레스 방식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상유주파 변압기를 달아서 쓰는 방식, 그 다음에 고주파 변압기를 달아서 쓰는 방식 좀 세 가지로 구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레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자체를 안 쓰기 때문에 크기가 소형 경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성도 우수하고 효율도 변환 효율이 있었는데 변환 효율 자체가 없어지니까 효율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때 그 직류에 대한 그 리플 이런 부분들이 백리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 리플, 백리플은 그때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상윤주파 변압기의 절연 방식은 상윤주파 우리 60Hz의 일반적인 변압기를 큰 변압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지고 그 내량 크기가 커진 대신에 변환 효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환 효율이 저하되는 거고요. 내래성이나 노이즈 컷 이런 기능들이 우수한 특성들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고주파 변압기 방식은 일반적인 60Hz가 아니라 고주파의 변압기를 써서 고주파로 변성된 인버터를 고주파 변압기를 쓴 다음에 그 컨버터와 인버터를 써가지고 다운을 또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유주파 변압기는 큰데 고주파 변압기는 작게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경량이고 그 대신 이게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류 제어 기능 이런 부분도 또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PCS가 일반적인 태양광에서 가장 보호 계전은 단독 운전부터 시작해서 DC 변환, 직류 검출, 차단, MPP 제어 이런 부분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 쭉 설명해 주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제어 방식은 뭐 가상 이상 그 PPL 제어 방식, 양방향 인버터 제어 방식, 그 MPPT 제어 방식, 개통 연계에 대한 단독 운전 방지에 대한 제어 방식, 그다음에 개통 연계했을 때 독립 운전을 할 때의 제어 방식, 그다음에 급속 충전에 대한 제어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응용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좀 너무 다양성과 이런 전문성이 상당히 있어요. 문제 자체로는 되게 깊습니다. 내용 자체는. 넓이도 넓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채점 자체가 그렇게 건축 전기만큼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지만 가장 중요한 그 MPP 제어 방식이나 이 출력에 대한 제어 방식 이런 부분만 좀 언급을 해주시고 이 목차 부분은 어떻게 다뤄주셔야 되니까 이런 내용도 좀 넣어주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없고 다음에 MPP 최대점에 대한 추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그런 것들로 비교해서 적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출력 제어를 하는데 그 PV 출력하고 연평균 출력 모두를 비교했을 때 같은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에 따라서 동작하는 그런 부분들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통 연결할 때 고주파 변압 제어 방식을 쓰는 이유가 네. 진입 제어하는 거 말고 이렇게 입자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상주파 쓰게 되면 크기가 원체 비대해지니까요. 고주파로 쓰면은 더 낫죠. 규모가 축소시키는 규모도 축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주파, 얘네들 인버터나 컨버터를 쓰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걸로 출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용주파 만드는 것보다 고주파로 만드는 방식이 더 간단해요. 출력 제어를 쉽게 하시니까요. 그쵸. 출력 제어를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내기가 쉬운 거죠. 연구선하는 게 쉽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변성이 쉬운 거죠. 기계에서 교라로 반환하기가 쉽고. 네. 그러니까 교통을 연결하면 다시 또 그걸 상용주파로 바꿔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주파 하느냐 고주파 변압기를 쓰냐 요 차이인데 요거의 장단점만 따지면은 고주파가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근데 왜 상용주파를 쓰냐 그러면 일반적인 주파수에 그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면서 인체의 감전 때문에 어차피 그 상용주파를 쓰는 거지 변화 효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고주파가 더 낫다는 거죠. 전력 품질에서는 안 좋죠. 전력 품질은 얘가 더 낫긴 하지만. 고주파 변압기가 그나마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 AC/DC, DC/AC 때문에 고주파는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또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얘네들의 가장 큰 관점은 그거요. 그 효율과 안정성. 그걸 두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큽니다. 어쨌든 그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이 원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고장 안 나고 오래 쓰면 좋은데 안전은 해야 되는 거고요. 불 나가지고 태양광 불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한. 그래서 그 두 가지 생산 효율과 안정성 두 가지를 조금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산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예. 그러면 그 부지 조성이나 그 토목 건축이 들어가고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비용이 태양광 설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런 게 더? 그게 지자체마다 틀린데 그 임야를 뭐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그게 좀 복잡해요. 지자체 인허가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대 이런 데 하면 안 해줘요. 뭐 좀 산 그쪽에 가면 좀 하는데 그것도 임야에서 용도 변경 이런 부분도 있고 지자체 조례 다 해야 됩니다. 그 부지 선정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직 사인 받아 오는 거기가 힘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민원들이 되게 많은 게 이 흙을 뭐 한다고 해서 뭐 이상한 색소 있는 그걸 막 뿌리더라고요. 근데 비 오면 그게 유출돼가지고 그 이상한 물이 막 파란 물이 막 흐르는 이런 문제도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산사태에 대한 문제 부분, 이 기초는 어떻게 하는지 단순한
잠깐만. 내거 아니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네, 2교시 3번에 직류 전동기의 속도 및 토크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되어 있고요. 직류전동기 같은 경우는 교류전동기,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하고 속도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직류전동기의 저는 지금 풀이를 한 게 직류전동기 종류별 속도와 토크 특성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은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하고 교류전동기를 비교해서 속도하고 토크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비교를 해줘서 설명해 줘도 됩니다. 앞부분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종류별로 타여자 방식, 직권, 분권, 복권 그렇게만 좀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직류인지 교류인지 이런 걸로 설명하셔도 가능합니다. 직류전동기는 직류 전압을 입력받아서 회전 에너지를 만드는 전기 부하 설비로서 타여자, 복권, 직권, 가동 복권, 차동 복권 이렇게 5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그 여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크기, 직병렬 연결 상태에 따라서 속도하고 토크 특성이 상이한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키가 되는 게 부하 전류에 따른 변동 부분인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하가 변동을 한다는 거죠. 부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났을 때 전류하고 토크 특성이 어떤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 여자 방식의 직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추어, 돌아가는 이 아마추어가 있는데 이 아마추어에 대해서 이 자석을 만들어주는 IF 흘려줘서 자석을 만들어주는데 자석을 이 직류로 써서 타 여자를 시키는 방식인 거죠. 얘네들한테 IA가 계자 전류에 대해서 IF 얘가 영향을 전혀 주지를 못하는 그런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때 구성은 이 회전 속도 N과 토크 특성 수식 암기해서 쓰시면 되고, 그때 부하 전류가 증가를 할 때 부하 전류가 작을 때와 부하 전류가 클 때 두 가지로 구별을 했어. 부하 전류가 작을 때는 여기에서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아닌데 속도인데 일정한 구조가 되는 거고, 이때 이후에 이거 커지면 약간 약간 이렇게 감소한다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전류 I가 커지면은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가 이후에 감자작용 때문에 약간 상승한다. 요거를 설명한다. 그리고 토크 특성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비례해서 큰 부하 시 감자작용, 직선적으로 증가했을 때 나머지는 감자작용, 이렇게 감소한다는. 감자작용 같은 경우 이 자석이 있을 때 이건 아니죠. 계자 자석의 자석을 전기자 자석으로 감소시키는 이 감자 자석,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감자 자석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이 되면 감소한다. 요거를 부하 전류의 크기 두 부분을 나눠서 전류와 토크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분권 같은 경우는 IA하고 IF, 계자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가 분권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졌는데 얘네들도 특성이 타여자 방식하고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반 분인데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 IA과 IF가 직렬로 연결을 해서 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IF가 흘러가고 IA가 흘러들어서 아마추어한테 연기 준 직렬로 직권으로 연결되는 방식이고, 이 같은 경우도 부하가 클 때 하고 작을 때 그래서 범위가 되는 이런 특성들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타이어자, 직권, 분권, 복권, 가동복권, 차동복권이 있지만 얘네들을 나눴을 때 얘네가 구성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분권 나눠서 되느냐, 이게 차동으로 됐냐 복권으로 됐냐,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 부하 특성이 증가를 할 때 이쪽하고 이쪽에 대한 차이점을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직가, 분차, 그래서 직권, 가동, 복권, 분권, 차동, 복권 우리 쓸 때 토크 특성 위에 있던 그림을 다 합쳐놓은 그림. 요게 속도에 대한 내용이고, 요게 토크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토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직가, 분차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3번도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류 교류로 나눠서 직류 전동기에 대한 속도 토크 특성과 교류 전동기에 대한 속도 토크 특성, 이런 부분도 구별해 주셔도 좋은 답안지가 나오고요. 다음에 전기로의 가열 방식의 간접식 저항로에 대한 설명. 저항로가 있는데 그 저항로가 직접식하고 간접식이 있고, 그 전기로에 대한 간접식에 대한 특성들을 설명합니다. 저항로는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선에 의한 출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식의 단상 삼성식과 간접식, 발열체로, 크립톨로, 염용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특성입니다. 이것도 안전하시는 분은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노벽의 저항의 발열체를 이용해서 주로 열에 대한 복사로 그 피열물을 가열시키는 방식입니다. I제곱 RT 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금속 합성 비금속 발열체로 있는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 금속, 순금속하고 합금, 비금속에서 금속은 백금, 몰디브텐, 텅스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롬하고 철 크롬선 이런 부분을 그 비금속 부분으로 나눠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1000도씨 이상, 1000에서 1500도씨, 1500도 이상에 따라서 그 발열체로 쓰는 게 니크롬선하고 철크롬선 발열체로 백금, 이렇게 몰디브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을 해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0.24 I 제곱 RT로 해서 이 R 저항에 대한 부분이죠. R은 로 A분의 L의 1 플러스 람다의 T 마이너스 20도 네, 1 플러스 람다 P 플러스 람다 S 표표효과, 근접효과, 표표효과, 근접효과하고 온도에 따른 저항 증가분, 다음에 그 고유 저항 부분하고 두께하고 길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I제곱 RT로 줄로 칼로리죠. 여기는 칼로리로 간접적으로 얘를 가열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방식이 발열체로 방식, 그 다음에 크립톨로 방식, 염용로 방식. 크립톨로 같은 경우 뭐 탄소 입자의 접촉 저항으로 발생되는 열의 전도 복사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용융염로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발열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조정 핸들로 해서 틀 안에서 복잡한 형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온도에 따른 특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구별을 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 조명의 설계 시 고려 사항 부분에서 전반 조명의 설계 시 다뤄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거죠. 전반 조명 같은 경우 조명 설계할 때 적합한 시환경을 위해서 빛의 양과 질과 방향 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전반조명은 작업자의 위치가 변하더라도 기구의 그 배치가 변경할 필요 없이 배치를 하는 방법. 왜냐하면 이 교실처럼 균제다가 규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구의 조명의 경제성과 균제에 대한 고려되고 적정 수량 배치 이런 부분들 해줘야 되고요. 전반 조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보면 전반 조명은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반 조명, 국부 조명, 탈 조명 세 가지로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의 같이 합성한 이런 형태로 구별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 조명은 이 균등하게 골고루 배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부 조명은 특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이 국부 조명 방식입니다. 전반 조명하고 국부 조명은 합친 방식이 탈 조명 방식이고, 이 부분은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안전파트에서 조명 파트는 떼져 있는 건 안전파트에서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특정적인 몇 가지는 나와요. 이런 전반 조명은 안 나오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열화상 카메라를 공통적으로 다루는데,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하려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화상 아까 얘기했던 이런 스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비네 법칙하고 플랭커의 방사 이론, 이런 부분들이 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단기의 절연 파괴 때문에 그 뭐 코로나 방전하고 뒤에도 나왔지만 정전기부 코로나 방전하고 이런 부분이 절연 파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에서는 하셔야 돼요. 그 부분하고 연결은 또 됩니다. 이게 아예 통으로 들어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관련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명 설계에 대한 거 묻지는 않습니다. 안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 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서 키가 되는 좋은 조명 요건, 조광정, 급은, 신미경, 악보자 따서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 조명 설계에서는 이걸 기본적으로, 기본 프레임으로 잡고 이걸 쓰시면은 되네. 그 전반 조명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전반 조명의 설계 순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반 조명 설계 시의 고려 사항 부분에서 이 키가 되는 좋은 조명 요건과 수량 계산식, 수량 N개는 F 광속에 대한 조명률 분의 조도, 면적, 감각 보상률을 곱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것도 뭐 기사 때 많이 하셨던 수식이 되는 거죠. 뭐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요 수식하고 좋은 조명 요건은 꼭 필수적으로 전반 조명에 넣어 주셔야지 되는 부분. 다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광원의 선정 부분인데, 광원을 선정하면은 조도가 결정이 되진 않는데 광속이 결정이 되는 거죠. 광속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지금 LED 많이 쓰고, LED하고 OLED하고 형광등에 대한 부분 비교를 했고요. 차이는 뭐 크게 없고. 그다음에 광원에 됐을 때 조도 부분, 아까 이 부분인데 조도 부분과 색온도의 관계, 이번에 건축전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죠. 쾌적한 조명, 노란색으로 된 쾌적한 조명 부분에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조명 기구는 광원에 대한 눈부심을 보강을 해주는 배광에 대한 부분을 조명 제어에 대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직접 시하고 간접, 반간접식에서 그 등기구와 작업면에 대한 이격 거리 부분, 높이,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 설정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조도 부분은 KS A3011의 표준 조도에 대한 선정 부분. 이 작업 보통 우리가 200에서 300 정도 그 보통 표준 조도를 적용시켜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처럼 그 학교 이게 교실이나 이런 것처럼 좀 정밀인데 필요한 부분들은 좀 400 정도 적용시켜서 조도를 하고,
그 면접 때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면접장에 조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조도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조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이게 나왔을 때 그 KS에 3011 적용했을 때 그 정밀 작업하고 보통 작업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상태로는 정밀 작업 같은데 그러면 4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런 작업은 사실 거의 못 해봤는데요. 그 관공서 같은 데는 딱 정해져 있어 이제 세팅이 되니까 하라고. 네, 네. 일반 하는 데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몇 개 달아주세요. 예. 근데 그거는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N은 그 FU 분의 EAD로 해가지고 개수하고 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하고 그 리눅스하고 다이리눅스의 프로그램 돌려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 배치를 합니다. 조도는 뭐 가끔 이제 어두우니까 그런 거는 체크하고. 조도계 같은 경우는 다 설치되고 난 뒤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 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조도계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있어요. 그거 가져와서 요 측정 지점 중간에 하나, 그다음에 양쪽에 하나 뭐 3점법, 4점법, 5점법으로 해가지고 평균 조도를 측정한 다음에 적정 조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고, 특히 그 백화점이나 좀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자기 제품들을 더 이쁘게 아름답게 보이고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게 그 등격을 좀 많이 설치를 해요. 그러면은 좀 올라가면서 그런 효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적정 조도의 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측정할 때 그 이후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명률 같은 경우, 좀 조명률하고 광각 보색률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개수 설정할 때 변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광원 선택하면 어느 정도 다 픽스가 되는 부분인데, 조명률 같은 경우, 실지수, 이런 부분들하고 방지수, 이런 것도 설명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고, 뭐, 안전하신 분은 좀, 건축하고 응용을 하셔야 되고, 안전은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다음에 ZCM법하고 그 광속법에 대한 내용들 비교해 주시면서 이 LLF하고 D 광각 보상률의 관계, 그다음에 CU 이용률하고 그 조명률 U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CN-CV 케이블의 열화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 값과 활선 상태에서의 열화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CN-CV 케이블 같은 경우 우리 XLP 절연체는 XLP 부분을 설명하시고, XLP가 절연 특성이 우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연체가 되는 거죠. 이 절연체의 열화는 절연체의 사용과 보관 중에 절연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그 열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열화됐을 때에 특정 값을 기준으로 열화가 됐는지, 양호한지, 위험인지, 절연이 파괴되는지 이런 부분들 나타내는 특성 값을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케이블을 사선 상태에 측정하는 방법과 활선 상태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활선 상태 측정 방법, 직류 성분법, 활선 탄젠트법, 직류 중첩법, 교류 중첩법, 저주파 중첩법,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여쭤보니까 실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활선 상태에서 위험성도 있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다룬 내용들은 써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근데 케이블 열화는 안전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안전에서도 나오니까 이 부분 다뤄주셔야 되고, 그 열화에 대한 정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열화에 대한 정의 부분 쓰시고, 특성값.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케이블에 대한 열화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구조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체 부분, 절연체 부분, 그 다음에 중성선, 그 다음에 외피, 이런 부분 둘러싸이지 있고, 이 절연체 부분이 뒤에서 활선 탄젠트 부분도 나오지만, C값, 이 C값에 따라서 얘네가 IC와 IR로
구분해서 이 탄젠트 요거를 측정해서 저런 열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얘네들이 IC 성분하고 IR 성분, C하고 R 성분, 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케이블에 대한 구조 부분 얘기를 하고, 이 열화 부분, 전기적인 열화, 열적인 열화, 화학적인 열화, 기계적인 열화, 그래서 전기 열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기적인 열화는 전기의 집중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열적인 부분은 단락, 그 다음에 허용 전류 이상의 과부하가 누적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위 온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화학적인 열화 부분은 산화동, 아산화동, 아산화동도 안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물의 침투, 기름의 침투, 화학적인 침투에 대한 변형 부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단락 전류했을 때 진동, 충격, 익스펜션 조인트에는 수축, 이완 부분, 이런 부분에 비트린 모멘트, 수식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수식을 원래는 쓰셔야지. 수식은 다 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화 상태에 대한 측정 값으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거는 여기는 사선하고 활선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섞어서 다 얘기를 했고, 검사만 활선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해서 절연 메가로 실질적으로 측정했을 때 본체 절연 저항하고 방식층 있는 절연 저항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구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활선 탄젠트법하고 사선에 대한 그 쉘링 브릿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해서 5% 이하에 대한 기준값. 그다음에 선극비라고 해서 이 전류를 처음에 전압 인가했을 때 전류가 쭉 흐르다가 얘네들이 킥 현상이나 뭐 외부 나중에 이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상승했을 때 1분 후의 이 값보다 어느 일정한 값 이상 10분 후가 됐을 때 얘가 더 커버리면은 분모에 대해 1분 후보다 10분 후 얘가 더 커버리니까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열화 판정 1보다 작냐 크냐 요 시점과 요 시점에 대한 크기를 비교하는 게 선극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류 성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직류 내전압 뒷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나노암페어 이상이 됐을 때 분량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류 중첩, 거주파 중첩 이렇게 해서 수치로. 그렇지만 수치는 외우기는 좀 힘든데 그 특정적인 자기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부분들은 외우고 가셔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힘든데 유지시키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최종적으로 합격할 때까지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가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조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요 절연 열화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수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셔야지. 유통 기술사가 그 암기해서 얼마나 오래 지속시키느냐 하는 게 방법이 그게 많은 방법 중에 그 한 가지 방법. 근데 많은 분들이 쓰시고 공식적으로 인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인정은 받으신 방법인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 IP 등급에서 이런 의미 있는 숫자가 50, 12, 2.5, 1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 이게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은 또 틀려요. 뭐 여기 또 화산탄재 보면 또 앞글자 외워가지고 성알 지켜주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사람도 있고, 앞글자 따고 외우시는 방법, 그림으로 외우는 방법, 숫자에 의미 넣어서 외우는 방법, 야한 그걸로 이상한 말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그 대책 부분이 그 손잡고 유부녀, 발생되는 영양 부분이 손잡고 유부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하면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에 오면 안 잊어버리는 이런 방법도 많이 찾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렇게 암기해서 오래 지속시키고. 머리가 좋으신. 머리가 좋으신 거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본데서 나왔는데 어떻게
제1교시 9점대를 맞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시고. 저는 그 외우는 것보다 계속 이해하시고, 그래가지고. 이해인데 전체를 빨리 시간이 빠르게 가요. 요거 잠깐 빨리 끝내고, 좀 쉬는 시간에 좀 같이 말씀을 좀, 6번만 끝내고 좀 쉬어야 되거든요. 활선 탄젠트 법 같은 경우는 이 활선,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추가를 해서 측정하는 방법은요. 교류 전압이 인가된 부분에 스토리 부분에서 정류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산화동에 대한 정류작용 부분에 DC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해서 직류 성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던 탄젠트법, 그래서 사선 상태나 활선 상태에서 활선 탄젠트법도 똑같이 IC하고 IR에 대한 부분에 탄젠트에 대한 IC하고 IR에 대한 부분에서 오메가 CR 탄젠트나 그냥 일반 탄젠트 델타법이나 그냥 개념은 같은 거네요. 어떤 거요? 이 탄젠트 델타법이나 이제 활선 탄젠트 델타법.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사선이냐 활선이냐 그런 부분은 좀 더, 이 활선 상태는 아무래도 사선하고 활선하고 구별하다 보면 사선 상태하고 활선 상태보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직류 중첩하고 얘네들 교류 중첩 이런 부분에는 중첩을 시키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에서 접지로 넣던가 아니면은 GVT를 통해서 넣던가. 그래, 안전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설비가 지금 부하전류를 흐르고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 축이고 측정할 수는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선 상태에서의 활용법,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지 되는 부분. 하고, 어쨌든 얘네들의 정밀성, 열화에 대한 노후도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지. 그런 관점에서 원리 부분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부분, 안전에 위험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젠트법은 사선이나 활선이나 같은 이 전원을 인가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돼요. 직류 중첩법 같은 경우도 GVT를 이용해서 직류를 흘려줘서 그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활선 상태에서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중첩시키는 거예요. 직류를 GVT를 이용해서 중첩을 시켜서 접지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류 중첩 같은 경우는 상류 주파를 하면 안 되니까 상류 주파의 2배에다 플러스 1Hz가 되는 이런 신호를 실어서 측정을 한다는 그런 방식. 다음에 저주파 중첩법은 저주파 중첩 장치를 해서 얘네들을 측정하는 방식.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남았는데, 최신 동향 같은 경우는 감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 계전기 오동작, 사선 활선 정밀 병행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에 비교표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최신 온라인 진단, 그러니까 온라인 진단을 꼭 써셔야 됩니다. 온라인 진단도 활선 상태에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온라인 진단은 마지막에 꼭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활선 상태에서를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선 상태에서 가장 많이 쓰는 VLF, Very Low Frequency, 그때 케이블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서 사선 상태에 대한 장점, 유전 정접하고 부분 방전은 내전압 시험을 같이 동시에는 아니지만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얘가 0.1에서 1Hz까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장비가 6분의 1로 축소되고 공간 전화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